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66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죠. 살펴보면은 어렵고 좋은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 4번 좋았고요. 문제 6번 좋았고, 문제 7번, 문제 8번 좋았습니다. 그동안 다 보면 잘 안 나오던 선지였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판례 따를 때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 변상금 부가처분이죠, 여러분.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가처분은요, 해당 구비재산이 행정재산이건 일반재산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불법점이 무단 점유자한테는 변상금 부과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이런 경우에는 원래 적정한 사용료 혹은 임대료의 120%가 부과되고요. 게다가 이건 기속행위라는 것도 알아놓으세요. 동그라미 2번이요. 개발부담금 부가처분의 직권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여러분 이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법관계죠. 민사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관리처분 계획 아니죠.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가 이루어지면 관리처분 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인가 전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공법관계인 건 맞죠. 따라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입니다. 동그라미 4번. 여러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사법관계 민사소송으로 가는데 예외적으로 판례가 공법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하천법상 손실보상 청구권, 토지보상법상 농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보상, 그 다음에 사업폐지 손실보상. 이런 경우에는 공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가라는 판례가 있잖아요. 자주 나오는 문제였죠. 2번이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법률 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의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법치주국가 원리가 형식적인 법치주가 아니죠? 실질적인 법치주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걸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도 부르고 본질성설이라고도 부르죠. 동그라미 2번. 앞단은 맞고 뒷단 틀렸습니다. 법률 위반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단 맞죠. 뒷단 틀렸죠. 기본권 제한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어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본권 제한할 때 100% 법률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에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덜 중요하고도 덜 본질적인 사항은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에서 근거할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자주 나오죠? 자, 법률에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럼 운전면허 취소는 지방경찰청장이 합니다. 그의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소는요, 단체장이 합니다. 이때 관할관청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 즉 단체장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 이를테면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이것만으로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소할 수는 없어요. 먼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어야지 운전면허가 없으면 개인 택시 운전할 수 없잖아. 그래서 먼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어야 되고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번이요. 산림훼손. 나무 잘라내고 산 깎아내는 거죠. 국토유미, 자연의 유지와 수질의 보존 등 수질 등 환경의 보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맞죠? 허가관청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훼손 허가를 거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산림훼손 허가의 경우에는요, 강학상 허가이기는 하지만 재량행위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이런 경우에는 명문의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거부 처분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 말 나오면요, 기속행위이건 재량행위이건 따지지 않고 다 거부가 가능해요. 3번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조례와 규칙 이거 자치법이죠. 특별한 자치법으로서 법규 명령이죠. 특별한 규정이 물론 규칙의 경우에는 법규 명령인 경우도 있고 행정 규칙인 경우도 있어요. 규칙은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규 명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의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오케이죠. 여러분 자치법에 대한 입법 예고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공포에 대한 효력 발생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일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일로부터 장래에 향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생님 20일 경과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공포하고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효력을 발생하는 걸 시행이라고 불러요. 공포하고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걸 시행일이라고 부르고 시행일로부터 장래에 대해 효력 발생하는 거 맞는 말이죠. 원칙적으로 소급편 인정되지 않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럼 소급 적용이 허용되죠. 여러분 제가 해설 코멘트 달아놨잖아요. 소급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
네, 동그라미 4번. 답은 쉬웠죠. 첫 번째 줄에 완성의 언더는 치고 두 번째 줄에 계속의 언더는 치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률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 즉 진정 소급표를 금지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중인 사실관계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진행 중인 사실관계, 계속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건 뭐라고 불러요? 보진정 소급표죠. 4번. 좋은 문제였죠? 뭐 사실 1번, 2번, 3번, 4번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인어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주된 인어가로 의제가 되는 인어가 종된 인어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의제되는 인어가 요건을 갖추어서 협의가 완료됐다. 우리 여러분 주된 인어가 종된 인어가 있을 때 종된 인어가의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종된 인어가의 행정청이 5개다. 그런데 그 중에 3개의 행정청이랑만 협의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3개의 협의된 행정청에 대한 인어가의 경우에만 인어가 의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도 가능하죠. 이런 걸 부분 인어가 의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민원인의 요청이 있다. 그럼 주된 인어가를 할 수 있고 이때 협의가 완료된 일부 인어가만 의제가 된다. 오케이. 부분 인어가 의제라는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인어가 의제의 경우에 관련 인어가 행정청은 관련 인어가를 직접 한 것으로 모아서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건축 허가는요, 기초 단체장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의 경우에는 광역 단체장의 권한이야. 근데 이게 인허가 의제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럼 광역 단체장은 자기가 직접 농지 전용 허가를 해준 적은 없지만, 기초 단체장이 주된 인허가를 하게 되면 종대 인허가, 광역단체장의 종대 인허가까지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농지 전용 허가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를 해주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이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A 인허가가 있으면 B 인허가가 의제가 돼. 한편 B 인허가의 근거법을 보니까요. B 인허가를 받으면 C 인허가가 의제가 돼. 이때 A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B 인허가의 의제에 그치는 것이지 C 인허가까지 의제되는 건 아니에요. 즉 인허가의 의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이요.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동그라미 4번이면 동그라미 1번 뭐 같은 내용 일단 전제를 하는 거고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데 뭐 사실 이 부분 없어도 상관없어.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를 허용할 수도 있고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소송도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된 인허가가 있고 종된 인허가가 있는데 종된 인허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가 거부됐다. 그럼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된 인허가에 따라 종된 인허가까지 이루어졌는데 누군가가 이 제3자겠죠. 이 종된 인허가로 인해 피해를 봐. 그럼 소송 제기할 때 그 소송의 대상은 종된 인허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죠. 우리가 무심, 제기, 접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행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기관, 예컨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 혹은 당의 처분청 등에 의해서 취소가 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공정력에 대한 설명. 동그라미 3번이요. 형성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맞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명령적 하호면이죠? 형성적 특인데. 오케이. 동그라미 4번이요.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존부 또는 정부를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며 여기까지 슬레이샷이 맞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뭐예요? 확공성수 4가지가 있잖아요. 뒷부분이요. 합격 증서의 발급 및 영수증의 교부는 공증이죠. 6번도 좋은 문제였습니다. 6번 약간 좀 구질구질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배경 설명을 듣고 나면 또 아예 구질구질한 건 아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6번 여러분이 해설 코멘트 한번 펼쳐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상 목적이란 말이 빠져있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겁니다. 해설 보세요. 제가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니까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를테면 어떤 회사가 고객의 정보 파일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홍보회사 등을 통해서 위탁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이때도 해당 회사가 어때? 고객 정보 파일을 홍보회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럼 대상 회사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때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개인정보 그 동그라미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에다가 그 음식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배달의 민족은 플랫폼이죠. 여러분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뭡니까 본 도시락에다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주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어디 입력이 돼 있습니까? 배달의 민족이 입력돼 있죠. 배달의 민족이 이걸 누구에게 전달해요? 이거를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본 도시락에 전달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해당 플랫폼의 운영을 위해서 배달의 민족은 본 도시락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점에다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배달의 민족이 무엇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5호라 2조 5호 보시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한 이거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달의 민족의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분 뭡니까? 인터넷 쇼핑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옥션을 통해서 물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옥션은 역시 플랫폼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션을 통해 가지고 피지오겔 로션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피지오겔 로션을 파는 바이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피지오겔 로션을 파는 바이어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옥션은 플랫폼에 불과해요. 그때 옥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피지오겔을 파는 그 바이어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옥션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허용 요건을 충족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정인국도 개인정보 처리자거든요. 정인국 공무원행정법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죠. 근데 보니까 그렇게 많이 제가 수집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름 수집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생년월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지 어디서 공부하는지 그 정도 내용만 수집한단 말이에요. 저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어요. 제가 이벤트 할 때 여러분들 이벤트 당첨되면 책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때 어때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우편물을 받을 주소 이 정도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의무를 위반했다. 그 입증 책임은요. 이 의를 제기하는 정보 주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코멘트 한번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명 책임에 전한 법리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대부분의 입증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주체는 어느 정도만 입증하면 돼. 나 피해 입었다. 그럼 여기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은 또 동그라미 4번과 연결해야 되겠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다. 이때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된다. 이를테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옥션이라든지 배달의 민족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물건을 주문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뭐 여러분들의 연락처, 그 다음에 배송받을 주소 이거는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리뷰에다가 1점을 줬다 그랬더니 그 해당 음식점 주인이 저 XX 누군지 이름 알려달래.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고 그 정보를 구분해야 되겠죠.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역시 이거 뭡니까? 정보 주체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3번이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이 한이 땀 한자죠. 발은 뭐 땀을 발산한다. 사우나 얘기하는 거. 탈의실 등에다가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 뭐 이게 CCTV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 뭐 얘기하는 겁니까? 드론이라든지 무인 자동차 이런 경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화장실에다가 목욕탕에다가 안내판 설치하면은 CCTV 설치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애초에 이런 장소는 여러분 CCTV 설치하면 안 돼요. 어디 여러분들 겁나서 목욕탕 가겠습니까? 사우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이런 경우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뭐냐면요. 교도소, 정신병원 이런 경우 자살 방지라든지 범죄 방지 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본 게 66회 차인데 65회차에서도 문제 한번 나온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해설 보시라고요. 보게 되면은
예외적인 경우,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장소는 안 된다. 6번 동그라미 3번 선지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7번이요.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7번도 좋았죠. 동그라미 1번. 행정절차법은요. 처신확공 개입행지가 적용되는 거죠.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처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제가 처분이라고 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더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행정절차법, 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적용된 내용 보게 되면요. 행정절차법 볼까요? 나머지는 또 읽을 필요 없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청은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예컨대 차량 견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처분 후에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처분 후에 어떤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행정청이 전자문서, 이거 이메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메일로 처분을 한다. 반드시 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스팸 메일 하면 막 이상한 메일 많이 와 있단 말이죠. 이게 전자문서도 이게 행정청이 대량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해당 그 스팸 필터링 시스템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을 이걸 스팸 메일로 인식해가지고 상대방이 못 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문서의 경우는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4번이요. 입법 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 기간은 15일이 아니라 20일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이고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숫자 자체는 동일하지만 7번 동그라미 4번 여러분 어디야? 문제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자고요. 조례와 규칙이 자치법이죠. 자치법규. 자치법규의 경우 여러분 공포할 때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해야지 효력이 발생해. 법령은 다 그래. 법령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7번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4번 입법 예고를 보게 되면요. 자, 입법 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40일이라고. 법령은 40일, 자치법규는 20일. 헷갈리지 맙시다. 그 다음에요. 8번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은 항상 어렵죠. 토지보상법이 어려운 게 토지보상법은 개기 법조문을 내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토지보상법 법조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근데 가성비 떨어지거든요. 그동안 나왔던 문제를 여러분 풀면서 그 정답 선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오답 선지까지 공부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문제 8번에서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3, 1번. 사업시행자가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해당 제가 코멘트 해놓은 거 보세요. 토지보상법은 토지 관련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 물건 및 권리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용, 수용, 사용 제한을 한단 말이죠. 이때 공용, 수용과 사용. 그래서 3조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취득하거나 사용이라는 건 공용, 수용과 사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용, 사용의 대상이 1호 토지, 그 다음에 2호 그 밖에 임목, 건물, 임목은 나무 얘기하는 것이고 3호는 그 밖에 각종 권리, 그 다음에 4호 같은 경우 여기 속한 흙, 자갈 등등에 대한 권리 모두 다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있었단 말이지. 그럼 수용 보상금이 결정됐겠지? 그렇다고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의해서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수용 재결이 있으면 끝 아니에요? 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죠?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익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요, 토지 소유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죠. 아무리 수용 재결이 있어도 토지 소유자가 내 땅 못 준다 그러고 들어 누워버리게 되면요, 사업 진행이 안 돼. 사람을 무슨 땅에다 파묻고 죽여버린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가 여기가 북한입니까?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수용 재결 보상금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그리고 해당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돈을 더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협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뭐 생각하면 된다고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그래서 사적 자치가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협의가 제일 중요해요. 동그라미 3번이요. 사업 시행자가 수용, 사용 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택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이거 웃긴 놈이네. 사업시행자가. 이런 경우는 재결은 실효되는 거죠. 어떻게 재결이 효력이 확정될 수 있겠습니까? 돈도 못 받았는데. 동그라미 4번이요. 여기서 동그라미 4번도 어렵죠.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 그럼 잔여지가 쓸모가 없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잔여지도 가져가라. 수용보상 청구. 잔여지 수용 청구입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고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설 한번 보세요. 잔여지 수용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도의 재산적인 손실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면 수용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8번 문제 좋았죠. 그래서 자, 9번 볼게요. 무효 등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무효인 행정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직접 위법 상태를 제거할 수도 있겠죠. 한편 무효확인 소송도 가능해. 무효확인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 우리가 확인해서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양쪽 다 가능해.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무효확인 소송으로 더 많이 가긴 해. 그 이유가 뭐냐면 행정소송이 같은 사건을 같은 성질의 같은 목적의 사건인 경우에는요 그 행정소송이 인지대가 민사소송의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돈 내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인지대 소송 비용이 덜 들어. 그러니까 무효 등 확인 소송으로 많이 가겠지. 여하튼 둘 다 가능하다. 확인해서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이요.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으로서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거 우리가 무심 제기 접수 알고 있죠. 그럼 동그라미 3번도 연결해서 풀어봐야 되겠죠. 그 이외에는 다 준용된다고요. 그래서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직권 증거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 취소 소송의 직권 증거 조사에 대한 설명 규정은 준용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취소 청구와 무효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죠. 하자가 무효임에서 동시에 취소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안 되고 주의적 예비적 병합만 가능한 겁니다. 10번이요.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TV 방송 수신료 통합 징수 권한의 부존재 확인. TV 방송 수신료 여러분 누가 부과하는 겁니까? 이거 한국방송공사가 부과하는 거죠. 한국방송공사? 행정 주체네? 그러니까 공법관계죠. 공법관계인데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처분이란 말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처분 이외의 공법상 법률관계.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처분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이고 처분 이외의 공법상 법률관계는 당사자 소송이다. 동그라미 2번이요. 당사자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항고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동그라미 3번. 실의무용단원. 계약직 공무원이죠? 이 해촉은 공법상 계약의 해지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소송법에서는요 당사자 소송의 원고 적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항고소송은요 법률상 이익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항고소송은 법률상 이익인데 당사자 소송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거든요. 민사소송법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의 그 원고 적격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다. 항고소송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 소송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세요. 오늘 보면 지엽적이고 쪼잔한 문제는 오히려 없었고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 핵심을 찌르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개별법에서도 그동안 안 나온 개별 법령 내용이 많았고 역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